치매 할망구. 간첩 아니야? 당장 꺼지세요. 특전사 손녀 면회관 할머니를 치매 간첩 취급한 위병소. 전화 한 통에 현역 투스타 사단장이 달려와 무릎 꿇고 절규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8월의 태양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른 열기가 시야를 어지럽혔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 지독한 열기 속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천마부대라 불리는 제7공수특전여단의 정문이 굳건히 서 있었다. 부대의 상징인 날개 달린 말, 천마의 거대한 조형물만이 이글거리는 태양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을 뿐 정문 위병소 주변은 나른한 권태에 잠겨 있었다. 방탄 헬멧 턱끈을 느슨하게 푼 2명의 병사가 그늘막 아래 서 있었다. 한 명은 곧 전역할 날만 새고 있는 듯한 뺀질거리는 인상의 오치준 병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눈치만 살피는 후임 남기현 상병이었다. 아, 진짜 덥네.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날씨에 면회 신청하는 인간들은 제정신인가. 오병장이 땀으로 축축한 전투복 상의를 펄럭이며 투덜거렸다. 남상병은 그저 그렇지 말입니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부대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책 넓은 등산용 모자를 썼지만 찌는 듯한 더위에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지극히 평범했다. 시장에서 산 듯한 헐렁한 모시 바지에 땀 흡수가 잘 되는 얇은 반소매 셔츠. 등에는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다. 힘겨운 걸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허리는 조금도 굽혀지지 않은 채 꼿꼿했다. 노인은 위병소 그늘로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병장을 바라보았다. 학생. 수고가 많구먼. 오치준 병장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에는 즉각적인 귀찮음과 숨길 수 없는 무시의 빛이 어렸다. 뭡니까? 목소리에는 어떠한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다. 노인의 이름은 박화선이었다. 그녀는 퉁명스러운 대꾸에도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 여기 내 손녀딸 좀 보러 왔는데. 윤서아 하사라고. 윤서아 하사. 그 이름이 나오자 오병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남상병과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까딱하며 조롱의 신호를 보냈다. 윤서아? 아, 그 독종. 할머니 윤서아 하사가 누군지는 아시고 오셨어요? 우리 부대에서도 알아주는 독종이라 지금 한참 훈련장에서 구르는 중입니다. 이런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화선은 주름진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냈다. 알아. 우리 손녀 바쁜 거. 그래도 얼굴이라도 잠깐. 10분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오셨든 가까이서 오셨든 절차는 절차죠. 신분증 주셔. 오병장이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박화선은 배낭 앞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오병장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대충 쳐다보는 척하다가 위병소 안으로 툭 던졌다. 야, 남기현이. 저 안에서 확인해봐. 윤서아 하사면회 왔단다. 킥킥. 근데 훈련 중이라 안 될걸. 남상병이 위병소 안으로 사라진 사이 오병장은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박화선을 다시 훑어보았다. 근데 할머니. 손녀가 특전사면 좀 빵빵하게 챙겨 오셔야지. 그 보냉 가방에는 뭐 들었어요? 옥수수? 찐감자?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박화선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우리 서아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화전이랑 식혜 좀 싸왔네. 날이 더워서 쉴까봐 걱정이야. 화전?
식혜? 아이고 참. 요즘 애들이 그런 걸 먹습니까? 하다못해 치킨이나 피자라도 사오셔야죠. 그러니 빽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할머니. 오병장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혼자 낄낄거렸다. 그는 이 노인이 익산 터미널에서 이곳까지 찜통 같은 버스를 타고 다시 이 먼지 나는 길을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을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잠시 후 남상병이 나왔다. 역시나 난처한 표정이었다. 오병장님 행정반에 문의했는데 윤서아 하사 지금 중대장님 지시로 대테러 종합훈련 준비 중이라 면회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하랍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끼리 입을 맞춘 거짓말이었다. 윤서아 하사는 훈련 준비 중인 것은 맞았으나 잠깐의 면회조차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저 빽없는 하사의 빽없는 할머니를 챙겨줄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꺼봐요. 안 된다잖아요. 오병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천마부대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에 부대 개방 행사하면 그때 나오세요.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손을 휘휘 저었다. 가라는 신용이었다. 박화선은 신분증을 받아 쥐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학생. 내가 정말 먼 길을 왔어. 얼굴만 잠깐. 딱 5분만이라도 보게 해주게. 이 식혜라도 전해주고 가야. 이게 상하지 않을 텐데. 박화선이 보낸 가방을 애처롭게 들어보였다. 아, 진짜 귀찮게 하시네. 오병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짜증이 한계에 달한 표정이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라고요. 우리가 무슨 배달원입니까? 그거 전해주게.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이거든요. 자꾸 이러시면 근무 방해로 간주합니다. 그때였다. 박화선의 맑기만 하던 눈에 서늘하고 깊은 기운이 스쳤다. 그녀는 더위에 지친 기색을 거두고 꼿꼿했던 허리를 더욱 굳건히 폈다. 근무방해? 그래요, 근무방해. 군부대 정문에서 소란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할머니 봐서 참는 겁니다. 얼른 가세요. 좋은 말할 때. 학생. 지금 자네의 임무가 뭔가? 임무? 뜬금없이 뭔 헛소리예요. 우리 임무는 거수자 색출하고 부대 방어하는 거죠. 할머니 같은 민원인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라. 나는 내 피부치, 내 손녀를 보러 온 가족이요. 그리고 자네들이 말하는 그 부대 방어는 나 같은 국민을 지키기 위함 아닌가? 아,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오병장은 아예 팔짱을 끼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절차상 안 된다니까 왜 이럽니까? 정 기다리시겠으면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위병소에서 한참 떨어진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터 한가운데에 놓인 낡고 녹슨 컨테이너 박스였다. 면회 대기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어 보였다.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였다. 일단 저기 가서 기다리시든가. 우리가 마음 내키면 윤서와 하사한테 연락은 다시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오병장은 다시 그늘로 들어가 버렸다. 박화선은 그 펄펄 끓는 쇳덩어리 컨테이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지친 등 뒤로 두 병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매미 소리처럼 달라붙었다. 독하다 독해. 저기서 5분도 못 버틸걸. 컨테이너 대기실 안은 숨막히는 지옥이었다. 외부의 열기를 그대로 머금은 철판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창문은 있었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아 열리지도 않았다. 유일한 환기구인 문을 열어두자니 밖의 열기가 그대로 밀려들어와 찜통 안의 공기를 휘저었다. 고장난 벽걸이 선풍기는 그저 흉물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그곳에서 박화선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주름진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냈지만 닦아내는 족족 새로운 땀이 솟아났다. 그녀는 손에 든 보냉 가방을 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맹렬한 열기 앞에 보냉 가방의 냉기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곱게 붙인 화전의 가장자리가 살짝 무르기 시작했다. 손녀에게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이 맹렬한 무관심 속에서 상해가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다. 야, 오병장. 아까 그 할머니 갔냐? 몰라. 저 찜통 안에 아직 있으려나? 있으면 진짜 인간 승리다. 킥킥. 에이, 갔겠지. 윤서한테 연락도 안 했는데.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겠어? 그러게 말이다. 아, 근무 교대 시간 다 됐네. 오늘 저녁 닭튀김이라는데. 빨리 가자.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새로운 교대조가 왔다. 하지만 인수인계 사항의 컨테이너에 노인은 없었다. 박화선은 그 찜통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슬퍼하고 있었다. 자신의 손녀가 복무하는 곳의 기강이 이토록 문란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땅의 군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오만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보냉 가방을 단단히 쥐고 다시 위병소로 향했다. 학생들. 새로운 교대조는 오치준 무리보다 더 앳돼 보였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땀에 절어 거의 탈진해 보이는 노인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네. 누구십니까? 2시간 반 전에 면회 신청한 사람이요. 윤서아 하사.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주게. 윤서아 하사요? 잠시만요. 한 병사가 다급히 위병소로 들어가 전화를 돌렸다. 잠시 후 그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왔다. 할머니. 면회 신청 기록이 없습니다. 박화선은 기가 막혔다. 기록이 없다니. 아까 오치준 병장하고 남기현 상병이 접수했는데. 오병장님이요? 아. 그분들 지금 근무 끝내고 생활관 가셨습니다. 저희는 들은 게 없어서.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 주게. 손녀딸 얼굴 꼭 봐야 하니까. 아. 지금 훈련 중이라 면회가 안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만 들어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오치준 병장이었다. 그는 박화선이 아직도 가지 않은 것을 보고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민 표정이었다. 아, 이 할머니 진짜. 아직도 안 갔어요? 오병장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내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후임들 괴롭히고 있어요? 혹시 치매 있으세요? 치매라니. 박화선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 방금 한 말 책임질 수 있나? 책임? 무슨 책임? 할머니가 지금 우리 근무 방해하고 있잖아요. 2시간 전에 간다더니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머니 전용 비서예요? 오병장은 아예 팔짱을 끼고 박화선을 쏘아보았다. 학생. 군인의 본분이 뭔가? 본분? 뜬금없이 뭔 헛소리예요. 우리 본분은 나라 지키는 거지 할머니 같은 민원인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민원인? 나는 내 손녀를 보러 온 가족이요. 그리고 자네들이 말하는 그 나라가 바로 나 같은 국민들이고. 그런데 그 국민을 찜통 컨테이너에 2시간 넘게 방치하고 접수조차 누락한 것이 자네들의 본분인가? 박화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병소 전체를 울렸다. 오병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노인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었다. 아,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규정이 그렇다잖아요. 규정. 특전사는 아무나 면회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혹시 알아요? 할머니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지? 간첩? 그래요, 간첩. 요즘 간첩들은 할머니, 아저씨로 위장하고 군부대 침투하는 거 몰라요? 우리 부대 위치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수상하네. 얌전히 갈 때 가세요. 진짜 신고하기 전에. 남기현 상병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습니다. 오병장님. 저 할머니 아까부터 부대 안을 계속 힐끔거렸습니다. 말투도 이상하고. 이거 국군방첩사령부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병장은 의기양양해졌다. 그렇지? 내가 말했지. 할머니.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그냥 치매 노인으로 해주고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이라. 박화선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땀에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는 대신 낡은 배낭을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장이 그녀가 무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주춤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낡고 투박한 검은색 스마트폰이었다. 요즘 나오는 얇고 세련된 물건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구형이었지만 그 형태는 민간인이 쓰는 것이 아니었다. 군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형 군용 보안 스마트폰이었다. 그 스마트폰을 본 순간 오치준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민간인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뭐야, 그 고물은? 어디서 주웠어요? 그거 안 터질 텐데. 박화선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채 3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주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충성. 천강일입니다. 오병장과 남상병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이 기묘한 상황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다. 박화선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위에 지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병력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네. 누구십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했다. 천강일 장군. 나 박화선이다. 전화기 너머로 억하는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 같았다. 장군님. 박화선 장군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천강일. 전라북도 전체의 방위를 책임지는 제35 보병사단장. 이 지역 위수사령관이자 현역 육군 소장 투스타이였다. 그리고 그는 박화선이 현역 시절 그녀의 밑에서 작전 참모를 지냈던 직속 후배였다. 오치준 병장은 장군님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했다. 할머니, 지금 누구랑 연기해요? 장군? 무슨 장군이 할머니 전화를 받아요? 박화선은 그에게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동작 하나에 오병장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천 소장.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전라북도 익산. 제7 공수특 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이다. 네. 익산. 7여단이십니까? 천강일 소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내 손녀 면회를 왔다. 윤서하사. 그런데 이곳 위병소 근무자들이 나를 2시간 넘게 찜통 컨테이너에 방치했더군. 네. 무슨. 그것만이 아냐. 면회 접수는 누락시켰고 항의하는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더군. 급기야는.
내가 부대 정보를 빼내려는 간첩이란다. 첩. 전화기 너머로 천 소장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천 소장. 내가 지금 이자들의 협박을 받고 있어. 국군방첩사령부에 넘기겠다고 하는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됐다. 자네 사단 본부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전속력으로. 15분. 아니 10분.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장군님. 그래. 10분 주겠다. 와서 자네 부하들이 간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확인하게. 그리고 7여단장에게도 연락해. 당장 정문으로 튀어오라고.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충성. 박화선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그 투박한 보안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오치준 병장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연기 죽이네 할머니. 천강일 장군. 투스타. 사단장. 아이고 배야. 할머니 요즘 개그맨 하셔도 되겠어요. 남기현 상병도 긴장이 풀린 듯 웃었다. 오 병장님, 저 할머니 진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10분 안에 온다니. 푸. 오 병장은 박화선에게 다가갔다. 자, 이제 연극 끝났죠?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안 가시면 나 진짜 방금 그 연극처럼 방첩사에 신고할 겁니다. 간첩 행위 미수로. 박화선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실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오치준 병장. 그리고 남기현 상병. 그녀가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자네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다. 그리고 국민을 기만했어.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아, 예. 무서워 죽겠네. 오 병장이 손을 터는 신용을 했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였다. 저 멀리서 익산 시내 방향에서부터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급차나 소방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군용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이어 부대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부대, 전부대.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위병소 인근. 코드 블루 발령. 위병소 근무자는 즉시.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지휘관 차량 3대와 헌병대 사이드카, 그리고 병력 수송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문을 향해 돌진해왔다. 뭐야? 오병장과 남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장 선두에 있던 지휘관 차량이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별 2개가 빛나는 전투복을 입은 거구의 장성이 튀어나왔다. 제35 보병사단장 천강일 소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땀에 흠뻑 젖어 칠순의 노인을 발견했다. 천강일 소장은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전부대 차렷. 그는 박화선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를 이어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헌병과 참모 장교들이 일제히 박화선을 향해 경례했다. 오치준 병장과 남기현 상병은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익산의 지독한 8월 열기, 귓가를 찢던 매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장의 구호 소리까지. 이 세상 모든 소리가 단 하나의 거대한 외침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라는 말 속에 빨려 들어가 소멸해버렸다. 오치준 병장의 시야가 흐려졌다.
방금 전까지 땀으로 끈적이던 전투복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 갑옷처럼 느껴졌다. 칠순 노인의 초라한 꽃무늬 배낭과 저 거구의 장성이 입은 별 2개짜리 전투복이 기괴하게 중첩되었다. 장군 님. 그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치매 노인 간첩이라며 자신이 낄낄거리고 조롱했던 그 대상이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 사단장으로부터 벼락 같은 경례를 받고 있었다. 천강일 소장은 경례를 풀지 않았다. 그의 억센 팔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관자놀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불타는 눈은 오직 땀에 젖은 노인 박화선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대 왕조의 가장 용맹한 장수가 노쇠한 여왕을 아련하는 듯한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였다. 장군님, 제35 보병사단장 소장 천강일,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박화선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여전히 그저 땀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독한 위계의 경례를 받았다. 그래, 천 소장. 수고했네.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천강일 소장은 비로소 바로 라고 외치며 자세를 풀었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려 위병소의 2 병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시선이 아니었다. 수만 볼트의 전류가 2 사람의 정수리를 꿰뚫는 듯한 일격이었다. 내 놈들. 천강일 소장의 목에서 나온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 분노로 울부짖는 소리, 지각이 서로 부딪혀 갈라지는 소리와 같았다. 내 놈들의 계급과 성명은? 오치준 병장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어버렸다. 병장 하는 소리가 공기처럼 새어나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소총을 놓쳐버렸다. 철커덕. 아스팔트 바닥에 K2 소총이 부딪히는 둔탁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위병소 근무자의 총기 이탈.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군법 위반이었다. 오병장은 총을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눈이 풀려 있었다. 남기현 상병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총을 든 채로 부들부들 떨다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축축한 얼룩이 그의 전투복 바지를 빠르게 적셔나갔다. 상병. 남기현. 그때였다. 또 한 대의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려와 급정거했다. 이번에는 별 하나 준장의 성판이었다. 사단장님. 차에서 내린 것은 제7 공수특 전 여단장, 천마부대의 지휘관인 마영진 준장이었다. 그는 이 지역 위수 사령관인 천강일 소장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이게 무슨... 마영진 준장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당연히 자기 부대를 관할하는 상급 지휘관인 천강일 소장에게 먼저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천강일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천강일은 오직 박화선을 향해 턱짓을 할 뿐이었다. 마 장군. 경례. 네. 누구십니까? 마영진 준장은 땀에 흠뻑 절어 지쳐 보이는 노인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천강일 소장이 이를 갈며 말했다. 눈 똑바로 떠라, 마 장군. 내 놈이 감히 누구시냐고 물었나? 대한민국 육군사, 아니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 철의 백조라 불리셨던 우리의 영원한 상관이신 박화선 중장님이시다. 님? 3스타. 군단장. 마영진 준장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전설로만 듣던 그 이름. 여성의 몸으로 기갑병과를 택해
기어이 군단장 3스타의 자리에 올랐다가 명예롭게 퇴역한 신화 속의 인물. 퇴역한 지 수년이 지나 이제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그 철의 백조가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위병소에 장군님. 마영진 준장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니, 아예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쿵소리가 날 정도로 이마를 찧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소장 마영진입니다. 제 목을. 그는 말 그대로 오체투지를 한 채 벌벌 떨었다. 현역 투스타가 직각으로 경례하고 현역 원스타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사죄하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 주저앉아 있던 오치준 병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치매라고 간첩이라고 칠순 노인을 조롱했다. 그 노인이 전직 군단장이었다. 하늘 같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어린애 다루듯 할 수 있는 군대에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살려 주십시오. 오병장은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다. 박화선은 이마에 피가 벨 정도로 머리를 찢는 마영진 준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게 마 장군. 아스팔트가 뜨거울 텐데. 자네 이마가 깨진다고 해서 자네 부하들이 저지른 짓이 사라지진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다. 오치준 병장. 그녀가 이름을 부르자 주저앉아 있던 오병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다시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자네가 나를 치매 노인이라고 했지. 잘못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간첩이라고 했어. 그렇지? 살려주십시오. 오병장은 이제 울부짖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배운 그 어떤 위기 대처 매뉴얼에도 이런 상황은 없었다. 남기현 상병. 오줌을 지린 채 굳어있던 남상병이 흐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자네는 자네 상관의 거짓 고발에 동조했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데 가담했단 말이다. 박화선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강일 소장을 바라보았다. 천 소장. 이들은 군인이 아냐. 군복을 입은 강도지. 국민의 신뢰를 무기 삼아 국민을 등친 자들이야. 명령만 내리십시오, 장군님. 천강일 소장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리고 마 장군. 머리를 쳐박고 있던 마영진 준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는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자네 부대의 정문이 이 모양이야. 대문이 썩었다는 건 그 안은 이미 시체처럼 문드러졌다는 뜻이겠지. 대문이 이러니 안의 병사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자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장군님, 천 소장, 저 두 병사는 자네 사단 헌병대로 즉시 압송하게. 이곳 7여단 헌병대는 못 믿겠어. 저들이 저지른 모든 위법 행위 직무유기, 민간인 협박, 상관 모독, 근무 태만, 허위 보고를 철저히 조사해. 알겠습니다. 천강일 소장이 손짓하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35사단 헌병대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오병장과 남상병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돌렸다. 수갑. 오병장은 자신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감촉에 결국 참았던 비명을 내질렀다. 할머니. 아니,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워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의 마지막 발악에 박화선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자네 할머니가 아니야.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장 박화선이다.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했던 힘없는 국민 중 한 사람에게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일 뿐이다. 끌고 가게.
헌병들은 울부짖는 두 사람을 헌병대 차량에 거칠게 쳐넣었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되었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소란이 정리되자 박화선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낡고 녹슨 컨테이너 박스를 가리켰다. 아, 그리고 저기 내가 2시간 반 동안 기다렸던 면회 대기실이네.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아주 아늑한 곳이야. 그녀는 천강일 소장과 마영진 준장을 번갈아 보았다. 천 소장, 마 장군. 내가 손녀딸을 만나고 올 동안 두 분이서 저 천마부대의 훌륭한 대민시설을 좀 점검하고 있게. 펄펄 끓는 저 찜통 안에서 부대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하고 있으란 말이야. 두 장군, 투스타와 원스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펄펄 끓는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천강일은 그녀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다. 국민이 당한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느껴보라는 뼈아픈 가르침이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천강일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영진 준장의 팔을 움켜쥐었다. 가자, 마 장군. 우리도 참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2명의 장성이 마치 영창에 끌려가는 훈련병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뜨거운 컨테이너 박스를 향해 걸어갔다. 박화선은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드디어 닫혀있던 부대 정문 안쪽으로 천천히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7 공수특 전여단 천마부대의 대테러 훈련장. 적진 침투조. 어모조. 30초 내로 목표 건물 진입 완료한다. 신속하게. 이글. 알파팀 진입. 윤서와 하사는 땀과 위장크림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비호부대에서도 독종으로 통했다. 여군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남자 대원들보다 2배로 훈련했고 체력과 사격술, 전술 이해도까지 모든 면에서 발군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빽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 모의 진지를 점령하려던 순간이었다. 기이그. 굉음과 함께 여단 장용 지휘 차량이 훈련장 한복판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훈련이 즉각 중단되었다. 뭐야? 윤서와 하사가 의아해하는 사이 차에서 내린 것은 여단장 비서실장인 강대위였다. 그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윤서아 하사. 윤서아 하사 어디 있나? 하사 윤서아. 서아가 달려나가자 강대위는 그녀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지금 당장 정문으로 가야 한다. 모든 훈련 중단하고. 네. 훈련 중에. 무슨 일입니까? 묻지 마. 그냥 와. 빨리. 사단장님이. 사단장? 윤서아의 머리가 띵 울렸다. 투스타가 왜 나 같은 하사를? 내가 훈련 중에 큰 실수를 했나?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설마 할머니? 그녀는 며칠 전 할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다. 서아야, 할미가 너 보러 한번 갈까? 화전 좋아하지? 그녀는 극구 말렸다. 부대는 엄격하고 날은 덥고 면회 절차가 까다로우니 절대 오시지 말라고. 대위님 혹시 제 가족이? 가족. 맞지? 아마 맞을 거야. 빨리 가자. 여단장님이 지금. 아니, 여단장님도. 강 대위는 횡설수설하며 서아를 차에 밀어 넣었다. 차는 다시 한번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문을 향해 질주했다.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살벌했다. 10분 전만 해도 나태함에 젖어 있던 위병소는 지금 35사단 헌병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다.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가 멈추고 서아가 내렸다.
그곳에는 땀에 젖어 지쳐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꼿꼿하게 서 있는 그녀의 할머니 박화선이 있었다. 할머니. 서아는 모든 혼란을 잊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혹시 저기 위병소 놈들이 할머니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녀가 분노에 차서 위병소를 노려보려던 순간. 쾅! 녹슨 컨테이너 박스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마치 사우나에서 방금 나온 사람들처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두 명의 장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한 명은 별 2개 천강일 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별 1 자신들의 여단장 마영진 준장이었다. 두 사람은 서아의 할머니를 보자마자 마치 신병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명하신 대로 대기실 시설 점검 완료했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윤서와 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장군님? 할머니. 한테? 그녀는 할머니와 땀을 비오듯 쏟아내는 투스타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들의 여단장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박화선은 손녀의 땀을 닦아주려다 자신의 손에도 땀이 묻어있자 멋쩍게 웃었다. 서아야. 우리 강아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녀는 보냉 가방을 열었다. 일단 이거라도. 아이고. 식혜가 다 미지근해졌네. 화전도 쉬어버렸어. 저 학생들이 통 전해주질 않아서. 천강일 소장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장군님의 손녀였군. 하사윤 서아. 나는 35사단장 소장 천강일이네. 자네의 할머니는 나의 스승님이시고 우리 군의 전설이시지. 전설. 이요? 그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철의 백조 박화선 중장님이시다. 윤서와 하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늘 다정하게 자신을 우리 강아지라 부르던 할머니. 명절마다 맛있는 화전을 부쳐주시던 할머니. 퇴역 후에는 그저 시골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봉사하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교장이 아니라 군단장이었다니. 할머니. 중장님? 그럼 교장 선생님 하셨다는 건. 아이고 이 녀석아. 박화선이 손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군단장이나 교장이나 애들 가르치고 통솔하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뭐가 달라. 그리고 할미는 내가 이 할미백으로 군 생활한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었다. 너는 너대로 내 실력으로 우뚝 서길 바랐어. 그래서 숨긴 게야.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백 없다고 무시당했던 서름, 여군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할머니는 알고 계셨지만 손녀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라며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 서아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화선은 그을린 손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때 두 장성이 다가왔다. 박화선은 손녀를 달래던 따뜻한 눈빛을 거두고 다시 철의 백조로 돌아왔다. 마 장군. 네. 예. 장군님. 이제 자네 부대를 좀 둘러봐야겠다. 내 손녀가 생활하는 곳, 내 손녀가 먹는 곳. 자네가 가장 자신 없는 곳으로 날 안내하게. 지금 당장. 자신 없는 곳이라는 말에 마 준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잿빛이 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기괴한 부대 순찰이 시작되었다. 칠순의 민간인 노인 1명과 땀에 젖은 하사 1명. 그리고 그 뒤를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사단장과 자기 부대의 생사여 탈권을 쥔 원스타 여단장이 벌벌 떨며 따랐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병사식당이었다.
저녁 준비 중인가? 박화선이 말하자 식당 책임자인 급양관이 달려나왔다. 그는 4명의 장성 예비역 포함이 뜬 것을 보고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충성. 급양관 상사. 됐다. 밥솥 열어보게. 밥솥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쌀보다 겨가 더 많아 보이는 누렇게 변색된 밥이 담겨 있었다. 국통에는 멀건 콩나물 몇 가닥이 떠다니는 소금물인지 국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게 내 손녀가 먹는 밥인가? 마영진 준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즉시 시정. 박화선은 말없이 식당 뒤편 냉동 창고로 걸어갔다. 마 준장이 다급히 막아서려 했지만 천강일 소장의 눈빛 한 번에 얼어붙었다. 박화선이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고급 한우 등심, 전복, 심지어 민간 마트에서도 비싸게 팔리는 유기농 과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간부 식당용, 여단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붉은 딱지들이 붙어 있었다. 이건 뭔가? 그것은 부대 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용. 대외 협력? 박화선은 천강일 소장을 돌아보았다. 천강일 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도둑놈 새끼. 내 놈이 병사들 밥을 훔쳐서 내 놈 뱃속을 채우고 내 놈 인맥 관리에 썼단 말이냐? 이건 이적 행위야. 당장 저 급양관과 여단장을 군사법원에 기소해. 그들은 생활관으로 향했다. 윤서와 하사가 속한 NCO 부사관 숙소. 그곳은 겉보기와는 달랐다. 벽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었고 샤워실 천장에서는 녹물이 뚝뚝 떨어졌다. 고장난 세탁기는 몇 달째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서 내 손녀가 잠을 잤단 말인가. 박화선은 곰팡이 핀 벽을 손으로 쓸었다. 그녀의 손에 검은 포자가 묻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한 명의 할머니로서 아파하고 있었다. 마영진 장군. 자네는 군인이 아니었어. 자네 부하들을 이따위 시궁창에 처박아 두고 자네는 그들의 피땀을 훔쳐 배를 불렸어. 자네는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천강일 소장을 바라보았다. 천 소장. 예, 장군님. 나 예비역 중장 박화선은 현 위수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네. 제7 공수특 전 여단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찰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게. 천강일 소장이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 감찰 참모가 지금 전주본부에서 출발했습니다. 박화선은 마영진 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 장군. 자네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일세. 당장 그 더러운 군복 벗고 사단 영창에서 대기하게. 자네가 갈 곳은 군사법원이야. 마영진 준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전주시에 위치한 제35 보병사단 헌병대 본부.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오치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맞은편에는 박화선이 여전히 그날의 수수한 민간인 복장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오치준 훈련병. 박화선의 부름에 오치준이 경기를 하듯 몸을 떨었다. 자네가 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장군님을 모욕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총기를 틀렸다. 박화선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는 자네의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중장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땀에 젖은 칠순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그 찜통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르지. 자네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다. 오치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탁자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특전사에 갔다고 자랑스러워 하셨겠지. 박화선의 말에 오치준의 어깨가 더욱 거세게 들썩였다. 자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박화선은 서류 두 장을 내밀었다. 하나는 군사법원에 가서 징역을 살고 불명예 전역을 하는 길이다. 자네의 인생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겠지. 다른 하나는 오늘부로 모든 계급과 경력을 박탈당하고 이등병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이다. 오치준의 눈이 커졌다. 이곳 전주에 있는 제35사단 백제 신병교육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율이 엄하기로 소문난 백룡 부대다. 자네가 그토록 편하게 근무했던 위병소가 아니라 훈련병들과 똑같이 구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면서 남은 군 생활을 그곳에서 조교로 복무하는 거다. 교. 그래. 자네가 오늘 흘린 이 눈물이 진짜 참회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처벌이 무서워 흘린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해봐. 자네가 그 끔찍한 모욕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군인인지 아니면 그냥 썩어 빠진 쓰레기인지. 선택은 자네 몫이다. 오치주는 떨리는 손으로 징역 서류가 아닌 신병교육대 조교 복무 지원서라고 쓰인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라. 자네가 다시 입게 될 군복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 다시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박화선은 함께 조사를 받던 남기현 상병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 남기현은 오치준과 함께 신병교육대로 가는 길을 택했다. 두 사람은 그날로 헌병대 차량에 실려 그들이 그토록 편하게 근무했던 익산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의 심장부로 향했다. 참교육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제7 공수특 전 여단은 발칵 뒤집혔다. 여단장은 보직 해임되어 구속 수감되었고 위수사령관인 천강일 소장의 지휘 아래 35사단 감찰단이 부대 전체를 이잡듯 뒤지고 있었다. 병사식당의 비리는 물론이고 유류 횡령, 훈련 물자 빼돌리기, 인사청탁까지 썩은 뿌리가 끝도 없이 드러났다. 간부 수십 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윤서와 하사가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부대의 영웅이자 동시에 공공의 적이 되었다. 야, 윤하사. 아니, 장군님 손녀 오셨네. 윤서아가 숙소로 돌아오자 평소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선임 부사관들이 노골적으로 비꼬기 시작했다. 덕분에 우리 부대 아주 깨끗해졌어. 고맙다, 야. 훈련 시간은 2배로 늘고 휴가 외박은 전부 잘리고 아주 살맛 난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부대가 썩어 있었던 게. 썩어?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 임마. 그녀의 팀장이었던 권태수 원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 좀 빼돌릴 수도 있고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지. 군대가 무슨 천국인 줄 알아? 그런데 내 할머니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밥그릇을 다 엎어버렸잖아.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옥에 살게 됐다고. 맞습니다. 지가 잘나서 독종이 된 줄 알았지. 뒤에 3스타 할머니가 버티고 있었네. 어쩐지. 여군인데도 훈련 평가 때마다 점수가 좋더라니. 심사관들이 다 알아서 긴 거 아니야? 윤서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들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 백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알았다고요. 퍽이나. 권태수 원사가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야, 윤서아. 그럼 우리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볼까? 내 할머니 백 없이. 너랑 나랑 다음 주에 있을 특전사 탑팀 선발전에서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이번에도 독종 노릇 한번 해보라고. 내 할머니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이기든 지든 그건 다 내 백 때문이라는 경멸이 가득했다. 윤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특전사에 온 이유는 오직 자신의 실력 하나로 최고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모든 노력은 할머니 백이라는 5글자로 오염되고 말았다. 그날 밤 윤서아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서아냐? 그래, 부대 분위기. 안 좋다는 얘기 들었다. 할머니, 저 어떡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모두가 저를 벌레 보듯이 봐요. 제가 이룬 모든 게 다 가짜래요. 저는 그냥 최고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화선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썩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다. 나는 사령관으로서 썩은 땅을 갈아엎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 파편을 맡게 될 줄은 이 할미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서아야, 진짜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다. 그들이 너를 질투하고 음해하는가? 그렇다면 실력으로 증명해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손녀이기 전에 윤서아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진짜 전우는 시련 속에서야 비로소 알아보는 법이지. 누가 너의 진짜 동료인지 이번 기회에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이것이 이 할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참교육이다. 윤서아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검은 베레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좌절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특전사 독종의 차가운 투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7 공수특 전여단 천마부대는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여단장 마영진 준장이 구속되고 35사단 감찰단이 샅샅이 후벼 판 결과 부대는 말 그대로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간부들의 대규모 징계와 전출이 이어졌고 그 빈자리에는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섰다. 신임 여단장으로 부임한 인물은 불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황인철 대령진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학군단 출신으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특전사 핵심 보직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원칙의 화신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나는 그대들의 과거를 모른다. 또한 알고 싶지도 않다. 황인철 대령의 목소리는 익산의 습한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전임 지휘관이 누구였는지, 누가 누구의 후배인지, 누가 누구의 할머니인지 따위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 이곳 천마부대에서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대들의 실력,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뿐이다. 오늘부터 이곳에는 그 어떤 특혜도, 그 어떤 편법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평가는 오직 땀과 결과로만 이루어진다. 그의 선언은 윤서와 하사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한편으로는 장군 손녀라는 꼬리표가 공식적으로 무의미해졌음을 의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보이지 않는 질시와 적의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부패한 상급자들이 사라진 자리는 그들에게 기생하며
이익을 얻던 중간 간부들과 변화의 폭풍에 불만을 품은 병력들이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은 폭풍을 불러온 태풍의 눈, 윤서와 하사에게로 향했다. 젠장. 훈련 강도 2배로 뛴 거 봤냐? 저 여자의 하나 때문에 다 죽어나는 거야. 탑팀 선발전? 웃기지 마. 어차피 저의 할머니가 다 손 써놨겠지. 신임 여단장 저것도 쇼하는 거 아니야? 윤서아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심지어 숙소에서도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받아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특전사 탑팀 선발전이었다.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부대 최고의 전투팀을 뽑는 이 대회는 팀 단위로만 참가가 가능했다. 윤서아는 자신의 팀을 꾸려야 했다. 박 중사님, 저와 같이 팀을. 미안하다 윤하사. 나 이번에 발목이 좀 안 좋아서. 평소 그를 따르던 박 중사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선배님, 저번에 저와 함께. 나 권태수 원사님 팀에 들어가기로 했다. 거기가 우승 후보잖아. 미안. 그녀를 독종이라 부르며 따르던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배신했다. 그들은 권태수 원사의 팀으로 줄을 섰다. 권태수는 부패한 지휘부 아래서 온갖 편법으로 훈련 성과를 부풀리며 실세 행세를 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윤서아를 조롱했다. 윤하사. 아니, 공주님 아니신가? 아직 팀도 못 구했어? 어떡하냐? 장군님 손녀께서 직접 나가신다는데 들러리 설 놈들도 없어서야. 키키. 정 안 되면 내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더 해보지. 여기 황 대령님도 찍소리 못하게 말이야. 윤서아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할머니가 그녀에게 준 마지막 시험이었고 스스로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부대에서 나고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 인물은 통신실 구석에서 안경을 쓰고 장비만 만지작거리던 전투력 측정에서 늘 최하위를 맴돌던 생님 하준영 하사였다. 그는 체력은 약했지만 모든 통신 장비와 전술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하하사님, 저와 탑팀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준영 하사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다. 네, 윤 하사님. 저는 사격도 간신히 합격하고 체력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전투 요원이 아닙니다. 그냥 기술병이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하사님은 부대 내 모든 암호 체계와 드론 운용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하사님이 밤마다 홀로 가상 전술 프로그램을 돌리며 전장을 분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론은 완벽하시더군요. 그건 그냥 실전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저에겐 하하사님의 두뇌가 필요합니다. 하준영의 눈이 흔들렸다. 자신을 새님이 아닌 두뇌로 인정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윤 하사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두 번째 인물은 재활훈련실에서 홀로 땀을 흘리고 있던 고장난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진 중사였다. 그는 2년 전 야간 저격 훈련 중 권태수 원사의 무리한 지시로 안전수칙을 어기고 사격했다가 유탄에 맞아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모두가 전역을 권유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김 중사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윤 하사, 웬일인가? 보다시피 아직 뛸 수는 없어. 폐만 끼칠 걸세. 뛰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 중사님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대 내에서 김 중사님만큼 정확한 눈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저희 팀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놓치는 함정을 짚어주실 분은 선배님뿐입니다. 윤서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권태수 원사가 이번 대회에 나옵니다. 김상진 중사가 아령을 쥐고 있던 손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겼던 권태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좋다. 내 이 썩은 다리가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지. 저 오만한 놈의 뒤통수에 시원하게 바람구멍. 아니 명예의 구멍이나 내주지. 마지막 인물은 영창에서 막 출소한 부대 최고의 문제아 박광태 하사였다. 그는 선임 부사관과의 마찰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영창에 다녀왔지만 그 체력만큼은 특전사 내에서도 괴물이라 불릴 정도였다. 박하사, 저와 탑팀에 나갑시다. 박광태는 턱걸이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비웃었다. 공주님이랑? 내가 왜? 난 어차피 곧 저녁 심사 올라갈 몸이야. 얌전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권태수 원사가 당신을 영창에 보낸 진짜 이유를 압니다. 당신이 권 원사의 보급품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당신이 입을 열까봐 일부러 당신을 도발해 폭행을 유도했습니다. 쿵. 박광태가 턱걸이 기구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권태수가 득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주체 못할 힘, 비겁한 선임을 때리는 데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전장에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박하사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박광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이내씩 웃었다. 재미있겠네. 좋아. 내 마지막 군 생활 아주 화끈하게 불태워보지. 저 교활한 늙은 뱀 같은 놈의 대가리를 내가 직접 밟아주지. 그렇게 그림자 팀이 결성되었다. 장군 손녀라는 오명을 쓴 리더 윤서아, 새님 두뇌 하준영, 고장난 저격수 김상진, 그리고 문제아 괴물 닭광태. 그들이 연병장에서 처음으로 집결했을 때 권태수 원사의 최정예 팀은 그들을 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저게 뭐야? 새님의 절름발이에 전과자까지. 아주 오합지졸 드림팀을 꾸렸네. 권태수가 윤서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야 윤서아.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괜히 저 불쌍한 양반들까지 끌어들여서 망신당하지 말고. 내 할머니 이름에 먹칠하는 거잖아. 윤서아는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둬라, 권태수 원사.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지옥에서나 확인하게 될 테니까. 그림자 팀은 그날부터 지옥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권태수의 비웃음보다 더 교활하고 치밀한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훈련 일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정착오가 생겨 취소되기 일쑤였고 배정된 훈련 장비들은 하나같이 낡거나 고장 나 있었다. 윤서아가 야간 산악 침투 훈련을 위해 로프를 점검하던 날이었다. 로프의 중간 부분이 누군가 칼로 일부러 긁어낸 것처럼 미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하강했다면 중간에 끊어져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이 뻔했다. 권태수. 윤서아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나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의도였다. 천마 탑팀 선발전의 날이 밝았다. 익산의 비호부대 연병장은 전운마저 감돌았다. 신임 여단장 황인철 대령은 단상 위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는 이 부대의 최강자를 가린다. 이 대회는 그대들의 명예이자 우리 부대의 자존심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어떤 편법도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평가는 오직 저 감시탑의 감찰관들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승리하라. 첫 번째 종목, 지옥의 계곡 침투를 즉시 개시한다. 지옥의 계곡은 익산과 완주에 걸쳐 있는 미륵산과 천호산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만든 총 40km에 달하는 특수 침투 코스였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었다. 30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중간 지점마다 설치된 5개의 장애물 암벽 등반, 계곡 도하, 철조망 통과 등을 돌파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해야 하는 극한의 레이스였다. 출발. 권태수 원사의 최정예 팀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대 내에서 체력으로는 따를 자가 없는 괴물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압도적인 속도로 선두를 치고 나갔다.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 하하사 호흡 조절해. 김 중사님 무릎 괜찮으십니까? 윤서아의 그림자 팀은 무리하지 않고 중위권을 유지하며 출발했다. 사람들은 저 팀이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퍼질 것이라 수군거렸다. 특히 김상진 중사의 다리를 보며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 첫 번째 장애물인 10m 수직 암벽. 권태수의 팀은 마치 사냥처럼 가볍게 암벽을 주파했다. 윤하사, 먼저 올라가. 내가 밑에서 김 중사님 확보한다. 박광태 하사가 로프를 잡았고 윤서아가 선등자로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김상진 중사가 마지막으로 오를 차례. 그는 부상당한 무릎에 힘을 주며 안간힘을 썼지만 중간 지점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의 몸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김 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윤서아가 위에서 소리쳤다. 먼저 가라. 나 때문에 시간을 개소리 마십시오. 윤서아가 고함을 질렀다. 한 팀이다. 하하사, 박하사. 로프 당겨. 동시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3명의 힘이 하나로 모여 김상진 중사의 몸을 끌어올렸다. 그가 암벽 위에 쓰러지듯 올라왔을 때 이미 10분 이상이 지체되었다. 그림자 팀은 순식간에 최하위로 밀려났다. 권태수는 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비웃음을 날렸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절름발이 데리고 쇼를 하더니. 꼴 좋다. 시간은 흘러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병사들의 전투복은 땀으로 흥건했고 군장의 무게는 천근만근 느껴졌다. 세 번째 장애물인 계곡 도하 지점. 차갑고 물살이 거센 계곡을 로프 하나의 의지에 건너야 했다. 젠장. 그림자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있었다. 권태수의 팀이 이미 통과하고 난 뒤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로프가 끊어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절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개자식들이. 박광태 하사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곳을 우회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사실상 탈락 선고였다. 권태수. 여기까지 예상했군. 윤서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변을 살폈다. 신임 여단장은 원칙을 강조했지만 권태수는 그 원칙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자신들이 먼저 통과한 뒤 장비를 사고로 파손시키는 것. 감시관이 없는 산중에서 증거를 잡기란 불가능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샌님 하준영 하사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저쪽. 그가 가리킨 곳은 계곡의 폭이 훨씬 넓지만 물살이 상대적으로 잔잔해 보이는 하류 쪽이었다. 하하사 무슨 생각이야? 저긴 로프를 걸 나무도 없어. 아닙니다. 로프는 필요 없습니다. 윤하사님, 김중사님. 저희가 훈련 교범에서 배운 부유도화 기억하십니까? 군장과 판초 우위를 이용해 즉석 부표를 만드는 겁니다. 뭐?
이 미친 물살에서 박광태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준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외쳤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저 하류의 유속은 초당 약 1.5m, 폭은 50m. 4명이 서로를 결속하고 동시에 도하하면 약 30m 하류 지점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완벽합니다. 이론상. 그것은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윤서아는 결단했다. 좋다. 하하사 자네를 믿는다. 전원 도하 준비. 판초에 꺼내. 군장 결속.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유속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들은 급류에 휩쓸려 저 아래 바위에 처박힐 수도 있었다. 결속 완료. 간다. 하나, 둘, 셋. 4사람은 서로의 팔을 단단히 묶은 채 군장 부표를 안고 차가운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크역. 숨이 멎을 듯한 냉기가 폐를 찔렀다. 거센 물살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했다. 대열 유지. 발을 저어. 하하사. 방향. 15도 우측. 계속 저으십시오. 이론가 하준영이 방향을 지시했고 부상당한 김상진 중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의 흐름을 읽었다. 박광태와 윤서아는 미친 듯이 발을 저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첨벙. 정확히 하준영이 계산한 지점에 4사람이 무트로 기어나왔다.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해냈다. 하준영이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윤서아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다. 자네가 우릴 살렸어, 하하사. 그들은 로프를 이용한 팀들보다 오히려 10분 이상 시간을 단축했다. 교범에만 존재하던 전술을 실전에서 성공시킨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장애물, 철조망 지대. 낮은 포복으로 진흙탕 속 철조망을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빌어먹을. 먼저 통과한 권태수의 팀은 이곳에도 덫을 놓았다. 그들은 철조망 곳곳에 날카로운 철사를 덧대어 포복으로 통과할 경우 전투복이 찢기고 살이 파고들게 만들어 놓았다. 이 새끼들이 진짜. 박광태가 욕설을 내뱉었다. 박하사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윤서아가 웃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공구함을 꺼냈다. 윤하사. 그건 권태수가 로프를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했죠. 그것은 김상진 중사가 미리 조언해 준 것이었다. 권태수 같은 놈은 항상 길목을 막아선다. 그렇다면 길을 부수거나 새로 만들면 그만이다. 윤서아는 철조망을 자르는 니퍼 대신 철조망 지지대를 해체할 수 있는 스패너와 렌치를 꺼냈다. 하하사. 가장 약한 지지목이 어디지? 저기 3번째 지주입니다. 부식이 가장 심합니다. 그들은 철조망을 통과하는 대신 철조망 지대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김상진 중사의 지휘 아래 4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지지목의 볼트와 너트를 풀어버렸다. 쿠르릉. 철조망 구간의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포복이 아닌 당당히 허리를 펴고 그 진흙탕을 걸어 나왔다. 이건 반칙 아닌가? 하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반칙? 김상진이 웃었다. 이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다, 하하사. 특전사는 원래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놈들이야. 오후 5시. 최종 목적지. 권태수의 팀이 1등으로 골인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봤냐? 우리가 1등이다. 그 절름발이 새끼들은 어디서 퍼질러 잤냐? 권태수가 신임 여단장 황인철 대령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알파팀 임무 완수. 황인철 대령은 표정 없이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4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저 새끼들이? 권태수의 눈이 커졌다. 로프도 끊어놓고 철조망에 덧까지 놨는데 어떻게 저 시간 안에 도착했단 말인가. 윤서아의 그림자 팀이 비틀거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은 권태수의 팀보다 불과 5분 늦은 2위였다. 충, 성, 오메가 팀, 임무 완수 했습니다. 윤서아가 숨을 몰아쉬며 격려했다. 황인철 대령은 그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윤하사, 자네 팀은 왜 전투복이 전부 찢어져 있지? 철조망 통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닙니다. 철조망을 해체하고 왔습니다. 해체? 네. 적의 장애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황인철 대령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권 원사. 네. 여단장님. 자네 팀은 왜 이렇게 쌩쌩한가? 땀도 별로 안 흘린 것 같군. 그것은 저희 팀의 체력이 워낙 시끄럽다. 황인철 대령이 버럭 소리쳤다. 감찰관 보고. 감시탑에 있던 감찰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보고합니다. 알파팀 3번째 도하 지점 통과 후 공용 로프가 우연히 절단된 것을 확인. 또한 5번째 철조망 구간 규정 외의 위험물이 우연히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단장님, 그건 모함입니다. 저희가 닥쳐라. 나는 과정의 우연 따위엔 관심 없다. 결과만 본다. 황인철 대령은 두 팀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첫 번째 종목 1위는 그림자 팀이다. 네. 윤서아조차 당황했다. 알파팀은 공용 장비를 파손시켜 후발 주자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 이것은 동료를 사지로 모는 이적 행위다. 따라서 알파팀의 기록은 전면 무효 처리한다. 오늘부로 최하위다. 여단장님. 권태수가 절규했다. 억울한가? 그럼 내일 증명해라. 내일 있을 대테러 사격과 인질 구출에서 내 놈들의 실력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동료를 짓밟는 쓰레기인지. 오늘 훈련 종료. 윤서아와 그녀의 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부상당한 김상진 중사도 이론가 하준영 하사도 괴물 박광태 하사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듯 웃었다. 그들의 첫 번째 반격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게 성공했다. 둘째 날 대테러 복합 사격이 실시되었다. 이 종목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확한 사격수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50m 전력 질주 후 권총 쏙사, 장애물 코스 돌파 후 소총 정밀 사격, 그리고 이동 표적 제압까지. 전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권태수의 팀은 분노 때문인지 사격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탄착구는 흩어졌고 이동 표적을 여러 발 놓쳤다. 그리고 그림자 팀의 차례가 되었다. 하하사. 자네가 왜 시뮬레이션만 했는지 알아. 윤서아가 하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실탄이 아까워서였겠지. 오늘은 아끼지 마. 하준영 하사는 안경을 벗었다. 평소에 유약한 샌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사선에 섰다. 탕, 타타탕. 권총 속사 모든 탄환이 10점 만점의 검은 원 안에 빨려 들어갔다. 탕, 탕, 탕. 소총 정밀 사격. 100m 밖의 인질 표적지. 인질범의 미간에 정확히 3발이 박혔다. 저 녀석. 모두가 경악했다. 특히 부대 최고의 저격수라 자부하던 김상진 중사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론이 실전이 되는 순간이군. 그림자 팀은 사격 종목에서 압도적인 만점을 기록하며 종합점수 1위로 치고 올라갔다. 대회 마지막 날, 최종 종목인 인질 구출 작전이 펼쳐졌다.
익산 시내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을 개조한 대테러 훈련장. 이곳에서 각 팀은 가상의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당한 건물에 침투하여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을 소탕해야 했다. 시간뿐만 아니라 인질의 안전, 테러범 제압의 정확성, 그리고 팀워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하위로 떨어진 권태수의 팀이 명예회복을 위해 먼저 투입되었다. 전원 진입. 신속하게. 쓸어버려. 권태수는 분노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돌격했다. 그들은 마치 불도저처럼 건물의 문을 부수고 마주치는 모든 표적에 총알을 퍼부었다. 탕, 탕, 탕. 알파팀 2층 확보. 좋아. 3층으로 진격. 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건물을 장악했다. 마지막 방, 인질이 잡혀 있는 곳. 진입, 진입. 쾅. 문을 폭파하고 들어간 그들은 방 안의 테러범 표적들을 향해 난사를 가했다. 작전 완료. 인질 구출. 그들의 기록은 4분 30초. 역대 최고 기록에 가까운 경이적인 속도였다. 권태수는 헬멧을 벗어 던지며 승리를 확신했다. 봤나? 이게 실력이다. 윤서와 그년들 10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할걸. 그러나 단상 위에서 지켜보던 황인철 대령의 표정은 싸늘했다. 이제 윤서아의 그림자 팀이 투입되었다. 김 중사님, 적의 배치 예상대로입니까? 그래. 권태수 저놈은 머리를 쓸 줄 몰라. 항상 정문 돌파지. 하지만 저 건물 구조상 2층 창문이 가장 취약하다. 부상당한 김상진 중사가 도면을 가리켰다. 하하사. 드론 띄워. 네. 윤하사님. 샌님 하준영이 배낭에서 초소형 드론을 날렸다. 그의 태블릿에 건물 내부의 열 감지 영상이 뜨기 시작했다. 적 둘. 좌측 복도. 셋은 중앙홀. 그리고 잠깐만요. 하준영의 손가락이 멈췄다. 인질이 2명입니다. 1명은 가짜입니다. 가짜 인질에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압력 감지식입니다. 뭐? 권태수의 팀은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속도에만 치중해 보이는 인질 가짜 인질을 들고 뛰었을 것이 뻔했다. 좋아. 윤서아의 눈이 빛났다. 작전 변경. 우리는 정문이 아닌 하수구를 통해 지하로 진입한다. 박하사 쇠창살 절단 가능해? 하. 누굴 젖먹던 애로 봅니까? 박광태가 유압 절단기를 꺼내들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지하로 잠입,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 중사님. 중앙홀 셋. 저격 가능합니까? 벽이 너무 두꺼워. 하지만 환풍구가 있군. 50m. 김상진이 저격 소총을 들었다. 푸슈, 푸슈, 푸슈. 소음기 달린 총성이 3번 울리고 중앙홀의 표적이 쓰러졌다. 좌측 복도 둘. 박하사. 맡겨주십시오. 박광태가 방패를 들고 코너를 돌았다. 탕, 탕. 그가 표적의 시선을 끄는 사이 윤서아가 그림자처럼 뒤로 돌아들어가 2명을 제압했다. 마지막 방. 가짜 인질과 진짜 인질이 함께 있었다. 하하사 부비 트랩 해체해. 나머진 나랑 진입한다. 하지만 문이 잠겨. 필요 없어. 박광태가 시익 웃더니 방패로 벽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쾅, 쾅, 쾅. 석고보드로 된 약한 내벽이 무너져 내렸다. 진입. 방 안의 테러범 표적들이 당황하여 무너진 벽을 바라보는 그 찰나. 탕, 탕. 윤서아와 김상진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그 사이 하준영이 기어가 부비 트랩의 전선을 절단했다. 진짜 인질. 안전 확보. 윤서아가 무전기에 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작전 완료 시간은 8분 15초.
권태수 팀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권태수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병신들. 8분? 8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황인철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림자 팀에게로 걸어갔다. 최종 결과 발표. 여단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알파팀. 작전 시간 4분 30초. 테러범 10명 사살. 그러나 가짜 인지를 구출, 진짜 인지를 방치. 네. 그럴 리가. 권태수가 소리쳤다. 또한 가짜 인질에 설치된 부비 트랩을 작동시켰다. 작전 요원 전원 사망, 인질 전원 사망으로 간주한다. 알파팀 최종 점수 0점이다. 0점. 권태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오메가팀. 황인철 대령이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작전 시간 8분 15초. 테러범 10명 전원 제압. 부비 트랩 해체. 진짜 인질. 완벽하게 구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 그는 윤서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번 천마 탑팀 선발전 최종 우승팀은 윤서아 하사가 이끄는 오메가 팀이다. 연병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장군 손녀가 아닌 진짜 독종 윤서아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에이, 이럴 순 없어. 이건 무효야. 전현 할머니가. 권태수가 이성을 잃고 윤서아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권태수 원사, 황인철 대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자네를 대회 기간 중 동료의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 그리고 2년 전 김상진 중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현 시간부로 헌병대에 이첩한다. 내 놈은 군사법원에 서게 될 거다. 전날 로프 절단 사건을 목격했던 권태수 팀의 한 팀원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황인철 대령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던 것이다. 헌병들이 달려와 권태수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윤서아는 자신에게 달려와 얼싸안는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다리를 절룩이는 김상진 중사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하준영 하사,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박광태 하사. 우리가 해냈습니다. 윤서아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해냈어요. 그 시각 훈련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이름 없는 야산의 정상. 칠순의 노인 박화선이 낡은 군용 쌍안경에서 눈을 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가 동료들의 행가래를 받으며 하늘로 던져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보안폰을 꺼내 단축번호 2번을 눌렀다. 나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윤서아의 아버지인 현 육군 참모총장 윤석현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딸. 해냈더구나.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야. 천마 탑팀 선발전이 막을 내린 익산의 대테러 훈련장. 권태수 원사의 절규가 헌병대 차량 너머로 희미하게 사라진 뒤 연병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특전사 대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적나라한 드라마에 압도당해 있었다. 부패의 종말 그리고 진실의 승리. 그것은 너무나도 강렬한 현실이었다. 신임 여단장 불곰 황인철 대령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오메가 팀의 4멤버 앞에 섰다. 그는 가장 먼저 부상당한 다리로 끝까지 버텨낸 김상진 중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김 중사, 자네는 다리 하나를 잃었을지 모르나
부대 전체의 경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되찾아 주었네. 자네의 그 꺾이지 않는 투혼이 오늘 이 승리를 만들었어. 황인철 대령은 김 중사의 군 복무 연장 신청서에 자신이 직접 승인 도장을 찍을 것임을 공표했다. 그는 더 이상 재활실에 고장난 저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신설될 특수전술교리연구실의 초대 실장으로 내정되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가장 명예로운 복귀였다. 이어 그는 새님 하준영 하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하사. 황인철 대령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나는 자네 같은 인재를 통신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내 자신과 이 부대의 시스템을 반성하네. 자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완벽한 이론은 책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었어. 그것은 수백 명의 동료를 살릴 수 있는 전략 그 자체였네. 자네의 그 드론 운용술과 사격술은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낫더군. 하준영 하사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늘부로 여단장 직속 작전 참모실의 최연소 전술 분석관으로 발령이 났다. 더 이상 그를 새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천마부대의 두뇌가 되었다. 다음은 부대의 문제아 박광태 하사였다. 박하사. 네. 하사 박광태. 자네의 그 힘은 통제 불능의 폭력이 아니었어. 그것은 동료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 자네는 오늘 가장 완벽하게 그 힘을 통제하고 가장 올바른 곳에 사용했다. 그 힘을 이제 자네의 팀원들을 위해 써주게. 박광태 하사는 영창 기록이 아닌 분대장 교육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그의 넘치는 에너지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임 하사들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리더십의 원천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대령은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선 윤서아 하사와 마주 섰다. 하사 윤서아. 하사. 윤서아. 자네의 할머니가 누구인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자네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더더욱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군 최고 위층의 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병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여단장의 이 충격적인 고백은 윤서아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음을 의미했다. 황인철 대령은 연병장의 모든 대원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대들 모두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윤서아 하사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동료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썩은 인맥이나 배경에 기댄 것이 아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동료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좌절한 동료의 눈이 되어주었으며 무시당한 동료의 검이 되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특전사다. 이것이 바로 지휘관이다. 그는 윤서아의 가슴에 탑팀 우승 휘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나는 오늘 윤서아 하사에게서 장군의 손녀를 본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부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강철의 지휘관을 보았다. 자네가 이 천마부대의 새로운 전설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대원이 약속이나 한 듯이 윤서아와 그녀의 오메가 팀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질투나 시기가 아닌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윤서아는 그 경례를 받으며 뜨거운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익산의 찜통 같던 더위는 사라지고 한반도의 가장 엄격한 규율이 살아 숨쉬는 전주 제35 보병사단 백룡 신병교육대대에는 뼈를 깎는 듯한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똑바로 못 걷나? 훈련병. 내 놈이 지금 질질 끌고 가는 그 총이 내 목숨이고 내 전우의 목숨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행군 대열을 통제하는 조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각 잡힌 전투복과 붉은 모자. 그는 6개월 전 특전사 위병소에서 나태하게 서 있던 오치준 병장이 아니었다.
그는 신병교육대대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독사조교 오치준 하사였다. 그와 함께 대열을 정비하는 남기현 하사 역시 상급자의 눈치만 보던 어리숙한 상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날 박화선 중장의 배려로 군사법원 대신 이곳 신병교육대로 왔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첫날 그들은 절망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자신들보다 더 뜨겁게, 더 절박하게 훈련에 임하는 수백 명의 훈련병들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다. 조교님, 저 못 가겠습니다. 발목이. 행군 대열 후미에서 한 훈련병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6개월 전에 오치준이었다면 엄살 부리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치준 하사는 대열을 멈춰 세웠다. 그는 훈련병의 군장을 벗기고 전투화를 풀었다.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지만 부상이라기보다는 장거리 행군 경험이 없어 생긴 근육 경련이었다. 훈련병. 오치준이 낮게 말했다. 아픈가? 네. 못 걷겠습니다. 그래. 아플 거다. 하지만 넌 지금 혼자인가? 내 뒤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동기들이 다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이 추위 속에서 모두가 얼어붙는다. 특전사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내 선임이. 아니, 내가 아는 어떤 병신이 있었다. 오치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놈은 자기만 편하자고 자기 임무를 내팽개쳤다. 그 결과 한 노인을 찜통 속에 방치했고 부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지. 군인은 나 하나 편하자고 존재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다. 그는 주저앉은 훈련병의 군장을 자신의 어깨에 대신 둘러맸다. 내가 내 군장을 메고 가겠다. 그러니 넌 내 총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쥐고 내 두 다리로 일어서라. 할 수 있나? 훈련병은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전 대열 행군 계속한다. 그때였다. 행굴로 옆 어둠 속에 숨어있던 관찰 지점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신병교육대대장과 칠순의 노인 박화선이었다. 장군님. 오치준과 남기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지옥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기억, 익산의 위병소에서 마주했던 그 간첩의 얼굴. 하사오, 하사남, 박화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훈련병을 돕는 모든 과정을 대대장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오치준의 어깨, 그리고 그가 대신 메고 있는 훈련병의 군장을 바라보았다. 오치준 하사. 네. 하사 오치준. 6개월 전. 익산의 위병소는 참 더웠지. 그때 자네는 국민의 짐을 외면했네. 하지만 지금 자네는 전우의 짐을 대신 짊어졌어. 박화선의 눈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자네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힘없고 늙은 국민이 바로 저 훈련병들의 부모일세. 오늘 자네들은 한 명의 국민을 그리고 한 명의 군인을 구했네. 자네들의 참교육은 오늘로 끝났다. 오치준 하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6개월 전의 공포와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한의 훈련장에서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군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라. 자네들이 다시 입게 될 군복에게 그리고 자네들을 믿어준 저 훈련병들에게 감사해라. 자네들 아주 잘했다. 내 손녀딸만큼이나.
훌륭한 군인이다. 다시 1년이 흐른 평화로운 어느 가을날, 전라남도 담양 박화선의 고즈넉한 한옥마당에는 붉은 단풍이 가득했다. 그녀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쑥차를 마시고 있을 때 대문이 열리고 늠름한 여군 한 명이 들어섰다. 충성. 휴가 나왔습니다. 어깨에는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탑팀 우승 이후 1년 윤서아 중사는 명실상부한 제7공수특전 여단의 핵심 팀장이자 신임 부사관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다. 왔느냐 윤중사. 박화선이 웃으며 찻잔을 건넸다. 윤서아는 할머니의 낡은 찬장 위에 자신이 받아온 수많은 표창장과 탑팀 우승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트로피 옆에는 박화선이 현역 시절 받았던 삼정검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 얼마 전에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전주? 오치준 남기현 하사. 아니, 이제 중사진 달았더군요. 전문 하사 지원해서 거기서 말뚝 박는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아버지로 불린답니다. 알고 있다. 그 사단장이 내 옛 부하라. 가끔 소식을 듣지. 박화선이 흐뭇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아는 마당의 단풍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할머니, 2년 전,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여전히 독종 소리를 들으며 오만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부대가 썩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제 실력만 믿고 날뛰었겠죠. 혹은 권태수 같은 괴물에게 짓밟혀 군복을 벗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날 정말 아버지께도 전화하셨습니까? 박화선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 아들이자 현 육군 참모총장인 윤석현 대장과 나누었던 통화를 떠올렸다. 했지. 내 아비는 당장 헬기를 띄워서 익산으로 날아가 7여단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구나. 제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아비로서 당연했겠지. 그런데 할머니께서 막으셨군요. 그렇다. 내가 그랬지. 석현아, 내가 지금 가면 그건 내가 가진 육군 참모총장의 권력으로 내 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서아는 평생 총장 딸 장군 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게다. 그건 우리 서아를 2번 죽이는 짓이야라고. 박화선의 눈이 깊어졌다. 나는 내 아비에게 내 딸을 믿어라. 그 아이는 내 손녀이고 내 딸이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 나는 그저 우리 강아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준 것뿐이다라고 말했지. 윤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을 억누르던 편견의 무게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고 믿어주던 가족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 쇠는 쇠끼리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그리고 진짜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가장 모진 망치질을 당해야 비로소 날이 서는 법이지. 그녀는 윤서아의 가슴에 달린 휘장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내가 숨어있던 껍데기를 깨트려 주었을 뿐이다. 썩은 땅을 갈아엎었을 뿐이야. 그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우고 폭풍우를 견디며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은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가 서아야. 윤서아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과 도시락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노랗고 곱게 붙여진 화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혜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번에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부대 급양관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2년 전 익산의 찜통 컨테이너 안에서 무관심 속에 썩어가던 그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손녀가 자신을 믿어준 할머니에게 바치는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보답이었다. 박화선은 떨리는 손으로 화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주름진 눈가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2년 전 산 정상에서 흘렸던 자랑스러움의 눈물과는 또 다른 깊은 사랑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있구나. 내 강아지. 윤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액자를 받아들고 툇마루에서 내려와 자신의 할머니를 향해 섰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진심이 담긴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더 이상 손녀가 할머니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전설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현역 군인이 자신의 영원한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맹세였다. 충성. 박화선은 주름진 손을 들어 그 경례에 답했다. 두 세대의 강철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